우리나라의 T-50 고등훈련기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6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2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2,745억 원 규모의 T-50I 추가 도입을 위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약 3년 만에 해외에서 새로운 완제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2019년 5월 태국 공군과 T-50TH 전술임문훈련기 개조 개량 및 후속 지원 계약을 맺었지만 당시에는 신규 완제기 공급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태국,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등 세계 시장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완제기 영업활동을 펼쳤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번 계약은 카이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번 계약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T-50I 전술 입문 훈련기 6대와 함께 항공기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패키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게 돼 그동안 카이의 부진을 털어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일만 벌여놓고 대금을 치르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예로는 KF-21 보람의 공동개발에서 분담금 지원과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1,400톤급 잠수함 세척과 관련해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던 상황에서 프랑스 방산업체와 협상을 하는 등 계약 이행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이에 카이도 전에 당한 이력이 있기 때문인지 이번 계약에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날로부터 34개월로 명시를 한 것인데요. 그야말로 돈부터 줘라, 안 그러면 생산하지 않겠다고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입니다. 이는 카이가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항공기 생산업체다운 슈퍼얼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계약 이행에서는 확실한 신뢰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거 미국에서 보잉의 T-7A 레드호크에게 내줬던 미국 고등운영기 사업을 다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잉의 기만 행위가 자꾸 드러나 미국 정부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항공정보를 다루는 에어로타임허브는 보잉 T-7A 훈련기 생산을 1년 더 뒤로 연기했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미국 항공 매체들에 의하면 미 공군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T-7A 레드호크에 대한 제한된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T-7A 레드호크 차세대 훈련기에 생산 진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미 공군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보잉의 T-7A에서 항공기에 극심한 문제라고 들 수 있는 윙낙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비행하다 추락으로 이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 윙낙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15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윙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T-50은 레이더와 무장만 달면 언제든 FA-50 전투기로 쓸 수 있는 훈련기를 제시했는데 이는 몇몇 다른 나라의 싼 만큼 성능이 떨어지는 훈련기들보다 우리나라의 T-50은 가성비가 출중했습니다. 여기에 개량형인 T-50A는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등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2를 개발한 로키드 마틴과 합작해 만들었기에 미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기종전환 훈련을 할 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잉이 제시한 T-7A의 가격보다 비싸다는 것이 수주 실패의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보잉은 민항기와 F-15 시리즈 등의 제작 경험으로 비교적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보다 신뢰성이 좋은 고등훈련기를 제작할 수 있고 이런 노하우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며 미 정부를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T-50의 반값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며 여기에 추가로 서비스 훈련기를 지급하겠다는 등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카이는 이번 미국의 훈련기 사업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잉이 늘 항공기 후발 업체들과 경쟁할 때 쓰는 전략인데요. 보잉은 항상 자신들의 항공기 생산 경험과 오랜 노하우를 들며 값싼 가격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주전에서 계약을 따내왔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사인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보잉은 해당 항공기를 조기 생산 종료를 하여 수리 부속 부품 단가를 높이거나 아니면 성능 개량에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F-15 개량 사업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잉은 기업 윤리까지 저버리는 일까지 벌이는데요. 바로 보잉 737 맥스 결함 사건입니다. 2011년에 처음 공개된 보잉 737 맥스는 LEAPLB 엔진을 탑재하여 다른 자사 항공기보다 연료 소모가 약 15% 적으면서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을 적용하여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29일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의 737 맥스가 이륙 직후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89명이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1년 뒤에는 에티오피아 항공의 737 맥스가 수도 아디스아바바 근처에서 추락해 157명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기종의 연이어 사고가 일자 기체 결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잉사는 발생한 두 건의 항공기 사고에 기체 결함은 없다고 잡아댔다가 결국 내부의 폭로에 의해 결함에 의한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디자인의 결함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 디자인된 737 기종의 효율과 연비가 좋은 LEAP 엔진을 장착하려 하자 엔진이 땅에 닿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잉의 엔지니어들은 737의 항공기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고 LEAP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랜딩 기어를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인 기어를 연장하려면 동체 하부 설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노즈 기어만 8인치 늘렸고 엔진의 위치를 좀 더 앞으로 당긴 뒤 날개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총 중량이 약 3톤 정도 늘어나게 되었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 기존 모델과 무게중심이 달라짐과 함께 추력 특성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한편 더 커진 엔진을 덮고 있는 카울은 그 자체로 일종의 날개 역할을 하게 되어서 기술을 들었을 때 기술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을 발생시키게 되었는데요. 플랩을 접어도 추가 양력이 발생했고 비행 중 기수가 위로 올라가려는 특성이 생겨 받음각이 이전 기종에 비해 과다해지기 쉬워졌으며 그만큼 실속에 빠질 위험성이 생겨나는 등 기존 모델이었던 737NG와는 상당히 다른 비행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속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잉은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을 탑재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옵션이었던 것입니다.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조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기종 전환 훈련과 맞먹는 보수 훈련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조종사를 재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세일즈 포인트로 잡는 바람에 어떤 의미에선 불필요한 MCAS가 추가되었고 거기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잉은 받음각 센서 불일치 경고 등과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것들을 옵션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승무원용 산소 마스크, 화물칸 예비 소화기도 옵션으로 판매했는데 비행기를 최대한 값싸게 사고 싶었던 라이온에어를 포함한 저가 항공사들은 옵션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잉이 항공청 관계자와 결탁한 흔적도 내부 폭로에 의해 드러났는데요. 미 연방항공청의 고위 관리들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MCAS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보잉에 위임한 후에 승인 절차를 빨리 끝내라고 엔지니어들에게 독촉했다는 폭로가 나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검찰이 연방항공청과 보잉사의 유착관계에 있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사고가 나기 11일 전엔 FAA의 기술분석팀이 맥스 8의 받음각 센서에 대해 경고하였으나 상부에 의해 묵살되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국가들이 737 맥스의 운항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737 맥스의 리콜이 이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퍼져 현재 거의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보잉은 10만 명의 고용력과 미국 내 보잉 방산 제품을 무기로 미 정부에 77조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보잉은 이번 위기를 넘기고자 미국 내 100조 원가량의 훈련기 사업에 참여해 이를 따내야만 회생이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아직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기체로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게 되었는데 낮은 자금력으로 T7A의 투자도 제대로 못해 이번 윙락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며 미국 방산업체의 고질적인 납기 지원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잉사가 과연 이 문제를 15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 공정의 첨단화를 들면서 인건비가 비싼 숙련된 기술자들과 연구원들을 해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언제 추락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T-38 훈련기를 더 운용하던가 새로운 기체를 알아봐야 할 기로에 섰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만약 T-7A 외에 고등 운영기를 고른다면 TO-10A 밖에 대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추가 구매가 TO-10의 신뢰성을 증명해주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잉과의 계약 내용이 있어 TX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미국 내 항공기 렌탈 업체가 TO-10A를 구매해 장기 임대하는 형식을 취해 T-7A 개발 완료가 될 때까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항공기 수출에 있어 미국을 잡은 큰 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항공기들이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는 날을 기다리며 앞으로 슈퍼의리면서도 계약에 있어서는 확실한 보증 수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